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아미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저희 이번 카톨릭 편는 7, 8호로의 207쪽부터 아미시 그레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아미시 공동체에 관한 글이 있죠. 네네. 이 아미시 공동체가 실제적으로 저는 10대 때 이거를 처음 영화를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관련된 영화가 있었나요? 해리슨 포드가 나오는 위트니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해리슨 포드를 그때 저는 이제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팬이 됐는데 그 해리슨 포드가 정의로운 경찰인데 그야말로 나쁜 경찰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거기가 아미시 공동체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폐쇄적인 곳이고 그 기존에 있는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지퍼가 없는 옷을 입는다거나 전기도 자기 안에서 이렇게 자력으로 쓴다거나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거는 그런 폐쇄적인 것보다 말 타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문명의 이기를 다 거부하는 네. 그런 데군요. 그런데 근데 가장 인상적인 거는 그 공동체가 그야말로 정말 공동체 거의 스머프 사회예요. 그래서 다 같이 창고를 짓고 다 매달려가지고 그리고서 다 같이 밥을 먹고 석양이 지는데 막 그 장면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네네. 그리고서 막 흩어져서 오고 그래서 미국은 저런 식의 공동체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그 당시에 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미시 공동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미시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에 있어서 오히려 그러니까 금방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게 공고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아미시 공동체 같은 경우에 이제 특징이 아이들이 선택을 하게 한대요. 일정 정도 나이가 돼서 성인의 나이가 되면 외부에 나가서 잠깐 살 기회를 준대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계속 살지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살지 이거를 선택하게 한대요. 그래서 일단 강제성이 없다는 거 이게 장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미시 공동체가 유명해진 건 우리 이 글에서도 나와 있듯이 총기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예. 근데 그 총기 사건으로 5명의 소녀가 죽었는데 정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 부모들이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자살을 해버렸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단 죽었다는 문제가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도 용서가 쉬웠을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지나기 전에 용서를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미국 사회가 그 아미시 공동체에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본인들만의 폐쇄적이라면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라면 배타적인 그러나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생활을 갖다가 이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미시를 처음에 이제 그냥 저도 간접적으로 접한 거긴 한데 그 박사 논문 쓰면서 교회가 조금 더 이렇게 복음 정신에서 자꾸 멀어지는 현상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금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이 일종의 이제 제세례파 계열의 그 공동체 운동들을 좀 검색하다 보니까 이 케이커나 아미시나 메노나이트 이런 후터파들 이런 공동체들이 그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제 나오면서 그런 운동들이 이제 미국, 캐나다로 이렇게 번지고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남아 있는 공동체들 중에 이제 한 형태가 아미시 공동체라고 알게 됐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이제 하시긴 했는데 그 전통에서 보면은 그 가톨릭 교회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은 복음에서 좀 이렇게 비껴나왔을 때 수도원 운동이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도원 운동이 생겨나면서 뭔가 교회를 다시 이제 쇄신하는 이런 역할을 예전부터 이제 했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그 역할을 이제 이런 종교개혁 주류가 다시 또 종교개혁을 얘기했던 주류가 다시 또 뭔가 이렇게 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공동체들이 생겨났던 것이 아마 그런 영향인 것 같아요.
그냥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는 쇄신되지 않는다. 아주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어떤 삶을 통해서 이렇게 쇄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을 갖고 이 사는 분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남아 있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오늘날에 그러면은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 문제도 있지 않나요? 근데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폐쇄적이고 이런 공동체를 가는 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그 이 비슷한 지향을 갖고 이제 여러 가지 공동체 운동들이 존재하고 예수아리 공동체라고 하는 운동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아리 공동체도 지금 산 위의 마을이라고 하는 그 이 시골에 산 진짜 말 그대로 산 위에 있는 마을을 만들어서 뭔가를 좀 그 대안적인 복음적 삶을 좀 살아보겠다는 지향을 갖고 하고 있는데 인원이 잘 안 늘어요. 아, 그러니까 그 도시의 삶하고는 굉장히 단절돼 있고 농촌의 삶을 지향을 하면서 이제 복음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지향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사실 도시 생활에 익숙하고 현대 문명에 굉장히 이제 이렇게 익숙한 오늘날 사람들한테는 그 이론적으로는 머리로는 굉장히 이제 이상적인 삶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 실제로 내가 그렇게 거기에 몸담아서 사는 것으로 이어지기에는 굉장히 간격이 좀 많다라고 그래요. 근데 인구가 늘진 않아도 그것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울타리 역할은 되는 거 아닌가요? 그 2%라고 그러나요? 그 소금이 바닷물이 이제 그 짠맛을 유지하는 게 그 2%의 농도 때문에 그 바닷물의 색깔 존재를 그렇게 유지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산위의 마을은 저는 이제 그런 성격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이 도시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그런 지향을 내 일상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살지는 조금 더 오늘날 공동체에 그런 지향이 더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방법은 좀 고민이 좀 필요하죠. 근데 어쨌든 아미시 같은 이런 공동체가 미국에서는 현재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또 자녀들에 의해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빨리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복음적인 네네.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 그랬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은 좀 더 성서적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즉각적인 아무래도 용서입니까? 그 공동체가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복음적인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더 개입될 여지가 저는 더 많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그런 용서의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았었나 싶어요. 그걸 밖에서 보면 이제 퍼포먼스로 보일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안에서 그렇게 그게 일상적인 삶으로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좀 그 안에서는 되게 자연스러운 어떤 판단이었고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에서는 그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제주 하길이 영모원의 위령비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경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갔다 오셨다고. 네, 작년에 그 제주 4.3 70주년이었었잖아요, 작년에. 네네. 그 저희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그 위원들하고 같이 작년에 이제 그 4월 그 전후로 해서 2박 3일 정도 이제 갔다 왔는데 그때 방문했던 곳 중에 이제 영모원이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네. 근데 이제 다른 순례지들 보면 뭐 그 굉장히 4.3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참 이 5.18에 비해서 그 5.18 뭐죠? 그 이 묘역 봤을 때의 느낌하고 4.3 그 희생자들 묘역을 봤을 때 일단 규모 면에서 엄청 차이가 많이 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으니까 일단 제주에서는 거기다가 더 복잡하죠 사건이 4.3은. 그렇죠. 그리고 많이 은폐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뭐 일본으로 이제 쫓겨나가신 분도 있고
이제 영무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뭐 작년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70주년 그거 하면서 언급을 해서 이제 더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그 지역의 그 이 좌익과 이 우익과 이 다 섞여 있는 그 마을 안에서 희생되신 분들 그리고 6.25 전쟁 때 또 이 희생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는 이 관계에서 마을이 이제 풍비박산 어떻게 보면은 그 이념 갈등 때문에 굉장히 분열이 굉장히 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다 희생자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 그 이 묘역을 그렇게 조성을 하고 묘비를 그렇게 세웠다는 게 저한테는 꽤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묘역 그 크게 묘비가 좀 있는데 그 묘비 뒤에 보면은 위령비 뒷면에 굉장히 이 영무원을 왜 세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다가 쭉 적어 놓으셨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제가 뽑아오긴 했는데 이걸 다 읽어볼 수도 없고 거기서 가장 인상적인 문구 2개만? 이는 좀 잘랐다가 해야겠다. 여기 보면은 그 죽은 이는 죽은 대로 살아남은 이는 살아있는 대로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벌써 50년이 지났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네. 이 다들 이제 아버지보다 오래 살고 어머니보다 나이 들어서야 이런 아픔들을 역사에 묵은 역사에 남기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 묘비를 세우는 이유가 이 화해를 위해서라고 하는 얘기를 거기다가 써놓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난 50년의 길고 한스러운 이거를 좀 뒤로 하고 이 묘비 앞에서는 더 이상 원도 한도 말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제 덮는 그러게요. 느낌도 좀 있어요. 덮는 것 근데 같은데요? 이게 그분들 안에서는 그 후손들이 이걸 세웠기 때문에 그 후손들 안에서는 이거를 다 또 들쑤시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다시 끄집어낸다는 일 자체가. 그럼 이제 용서의 문제가 지금 이제 이 아미시 공동체랑 그다음에 이 제주도 위령비랑 이제 같이 관통하는 키워드라고 했을 때 네, 이 우리가- 저자가 그렇게 좀 보면서 같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 글에서 이제 그렇게 다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용서하고 어디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 용서에 대한 게 제일 잘 나타났던 그 종교 영화가 있잖아요. 그 밀양. 아 밀양. 네 밀양 있죠. 네, 그 밀양이 굉장히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종교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잘 넣어서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제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냥 무조건 그 당사자 문제는 외면하고 그 가해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이걸 갖고 이제 용서를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이제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가해자가 스스로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을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 영무원의 묘비 내용만 봐서는 너무 오랜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 후손들이 이거에 대해서 더 이제 묻지 말자라고 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그런 큰 사건들이라든지 재난 이런 문제들은 진실규명에 사실 이제 전제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그렇죠. 사회적인 관련된 일들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제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가해자를 용서할 때 이게 가능한 거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밀양에서도 그 부분이 제일 걸려서 그 전도연이 넘어졌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이제 있어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용서가 진행돼야지 가해자의 의지를 갖고 뭘 하는 부분은 그치 가해자의 회개만으로는 용서가 좀 무리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제주도 위령비 같은 경우에 원도 한도 다 덮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진실 규명과 정확한 원인들은 알고 일단 이제 가해자 피해자의 다 당사자들은 지금 다 돌아가신 상태에서 후손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연장된 문제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제안을 하고 서로가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세워진 이 추모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보죠. 제주도는 이사 날짜가 하루에 몰려 있다면서요. 그 신구간이라고 해서 그 연초에 2월 달에 설 지나고 나서 말까지인가 그 기간에 다 이사를 한꺼번에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전체가 그냥 다 움직인다고 그때 이게 이제 섬의 특징인 건지 아니면 제주도만의 특징인 건지. 거기 뭐 제주도는 그런 특징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구간에만 딱 이사를 하고 우리 밖에 육지에는 있는 월세 개념이 거기 연세 집 그러니까 제주도만의 때도, 독특한 네. 전통들. 그리고 휴가 시즌에는 더 비싸고 또 그래요. 어쨌든 지금 제주도 여행비 너무 비싸다고 지금 그 육지에서는 원성이 막 자자한데 동남아가 더 싸다고. 그래요? 네. 요즘은 저기 지금 중국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숙박비는 많이 싸다고 그러던데.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후손들까지도 그 원한에 얽혀서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피폐한 거잖아요. 그 원한을 갖고 산다는 것 자체가 분노를 안고 산다는 게 굉장히 삶을 피폐하게 만드니까 그런 의미에서 화해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면에서는 영몬의 그런 과정은 굉장히 이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 4.3 사건에 대한 부분은 아직 많은 부분이 이 진상규명이 안 부분이 됐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제주 강호일 주교님이 유엔에 가서 얘기할 때도 이 사상과 관련해서 미국의 그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일단은 진실규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 진실 규명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원한을 풀고 그리고 나서 잊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저는 그게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네, 진실 규명을 먼저 하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미시 공동체는 용서 이야기가 이 책에서는 주로 이 글에서는 다뤄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 근본주의자 또는 성서지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네. 성서대로 살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회 통합이 저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뭐 상관없는 거겠죠? 그게 뭐 사회 통합,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공동체는 아니라고 봐요. 네. 오히려 그런 존재들이 우리 사회가 이제 자꾸 이 각박해지는 이런 모습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조금 이 대조 사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 일종의 이제 대안적 삶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미국, 캐나다에서는 그 공동체들은 저는 그런 의미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다고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아미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전체 그러니까 본인들이 소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규율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더 큰 공동체 지역사회랑 만났을 때 그다음에 더 큰 공동체 국가랑 만났을 때 그 앞에 거를 따른다라는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룰을 따르고 그다음에 네네. 국가의 룰을 따르고 그러니까 여기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조건들이 안에 내부 규율에 있더라고요. 뭐 아미시가 이제 이 종교개혁 이후 그 시대에 이제 나온 공동체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인 측면은 있지만 오늘날 공동체 운동들은 이제 그렇게 폐쇄적이기보다는 내 일상에서 어떻게 이 대안적인 삶을 고민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요즘 공동체들은 더 크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공동체들은 폐쇄적이고 반국가적이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우리 사회에서는 일상과 관련을 가지면서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들이 근데 가능해요? 반국가적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건 네. 없다는 거죠. 애초부터. 네네. 오늘날은 그렇게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되죠. 또. 오늘날 그런 공동체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폐쇄적으로 하는 게 확장성이 좀 굉장히 좀 떨어진다고.
그럼 일상에서 그런 공동체를 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뭐 그런 사례들이 좀 요즘 저는 종교 안에서도 있고 일반 대안운동들 안에서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 이 사립 유치원 이 사태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그렇게 국가기관에 맡기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부모들이 이전부터 아이들을 우리 손으로 키워보자라고 해서 시작했던 게 이제 공동육아였었고, 공동육아를 경험하신 분들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나이가 되면서 대안학교 운동을 하신 분들이 그 경험을 갖고 이제 마을 운동을 하시고, 이런 게 이제 그 이 마을 운동, 마을 공동체 운동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이제 포진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서 그 체험을 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실험들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꼭 그게 이제 종교하고의 관련성은 좀 어떻게 되는 거죠? 종교 개신교 중에서 이제 그런 마을 운동하고 연결된 그 내가 교회 있고. 공동체들이 또 있고, 그다음에 천주교는 잘 눈에 띄진 않는데 제가 논문 쓰면서 확인했던 데는 의정부교구 전국성당이 이제 그 지역 안에서 협동조합 운동을 성당 중심으로 진행했던 사례가 있긴 있죠. 이제 이런 걸 보면 조금 이제 우리 일상 안에서 조금 이 사회의 어떤 흐름과는 다른 시선에서 삶을 좀 바라보고 돌아보는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미시보다는 조금은 더 이렇게 개방적이고 그 현세 친화적인, 그 세상과 친화적인 방식으로 하는 게 요즘 그런 대한 공동체 운동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대한 공동체가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 삶의 하나로서 가능성이 있다.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 지혜 아이디어가 좀 많아야지 조금 확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쵸. 왜냐면 좀 개인 생활도 보장해주고 네네. 1인 가구들이 요즘 저는 오히려 1인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대한 공동체들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1인 가구들의 특징은 또 독립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따로 또 같이 이런 형태가 원활하게만 된다 그러면 네. 충분히 좋은 형태의 그 삶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청년들 쉐어하우스 그러니까. 방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서, 오히려 그런 1인 가구 때문에 이렇게 막 그 사회 문제도 막 된다 그러긴 하지만, 오히려 반대급부로 그런 현상들을 활용해서 이 새로운 가족, 뭐 새로운 공동체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하는 움직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